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기사는요, 영국이 58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대처리즘을 뛰어넘는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2015년 회계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과 금융자산 매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재무부는 오즈번 장관이 언급했듯이 생산성이 더 높은 경제를 위해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20억 파운드에 달하는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지분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 우체국에서 분리된 택배업체 로열메일에 대한 잔여 지분 30%와 또 녹색투자은행의 지분 매각도 계획 중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그 영국이 사실 지금 경제가 다들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장률 자체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중반 이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데 재정은 GDP 대비로 보면은 제가 지금 올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GDP 대비 8% 이상 적자가 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GDP 대비 10% 재정 적자였다가 이제 재정 그 절벽 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적자 규모를 꾸준히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은 크게 많이 안 줄여도 되는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유 자산들을 좀 매각하는데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4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성장이 더디게 이뤄지고 또 물가 상승률 또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정책 기반자들이 다시 제로 금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영국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가 중앙은행의 하나의 선택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중앙은행과 덴마크 중앙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너스 금리가 환율 정책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이유에서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스위스와 덴마크가 지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상황이 변하게 되나요? 일단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히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 이제 인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다만 스위스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ECB가 이제 제로까지 내리고 나서 마이너스를 도입하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는 유럽 국가들은 같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환율 방어 차원에서 마이너스를 같이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스위스나 덴마크 말고 이제 뭐 스웨덴이나 다른 이제 유로존에 이제 비유로 쓰는 북유럽 쪽의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약간 좀 너무 그거한지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대비해서 유로 통화들이 그러니까 환율 약간 이거는 환율 조작 아니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내린 나라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은 결국 굉장히 심각한 디플레 압력, 그리고 경쟁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 저는 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도 보면 요즘 수출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들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시간은 저희는 좀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좀 여유는 좀 아직은 좀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3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이머징 마켓 급성장,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성장세를 반영해서 이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80년대로 이 용어가 통용되면서 저개발국 그리고 제3세계 등 신흥국이 유망시장으로 부상했는데요. 하지만 이 용어의 모순은 외환 보유액의 차이, 그리고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는 1인당 GDP가 신흥시장과 선진국을 나누는 깔끔한 기준이었지만 이제 불일치 사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중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해 놓는 거 있는 것 자체가 이 신흥시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진단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머징이냐 뭐 선진국이냐 보다 어떤 경제 체력보다는 금융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번쯤 구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머징 국가라는 게 경제 체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구화된 관점에서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머징 국가의 불편한 점은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가를 기준으로 뭐 금융이 선진화된 국가 아니면은 개발이 필요한 국가 뭐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가 좀 지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뭘 사용하시겠어요? 글쎄 저는 이제 이머징은 좀 그렇고요. 근데 저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디벨로핑 마켓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직은 좀 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이지만 왜 이머징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7% 이상, 뭐 6% 이상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2%, 3%밖에 안 되는 기존의 선진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전하고 있는 뭐 디벨로핑 마켓을 뭐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2위 기사는요, 금리 인상 개의치 않는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란 제목의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미국 국채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재무부는 290억 달러를 포함해서 지난 3일 동안 2년에서 7년물 국채 900억 달러치를 입찰했는데요. 수요를 보여주는 평균 응찰률이 2.7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전체로 놓고 보면 응찰률은 2.84%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 국채가 현재 글로벌 국채 시장의 유일한 게임 참여자라면서 미국 국채만큼 가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예전 같으면은요, 이게 채권이냐 주식이냐가 굉장히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약간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에서 돈이 빠져서 갈 데가 또 딱히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 이제 채권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달러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고 달러 외에 다른 통화가 지금 뭐 별로 강한 통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은 이제 자본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1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1위 기사는요, 중국 감기가 신국에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배런스 기사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나머지 아시아 신흥국이 재채기를 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MSCI 아시아 지수에 포함된 기업 매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에 육박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과 한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각국 MSCI에 속한 기업 매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대만이 13%, 한국이 9%, 호주가 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배런스는 최근 호주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이 모두 중국과 엮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 기업에 대한 중국의 매출 기여도가 5%에 그친 점은 흥미롭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중국의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을 대만과 한국으로 꼽았는데요.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두 나라가 경제적인 구조가 비슷한 점이 있나요? 그 해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사례가 한국하고 대만으로 알고 있고요. 뭐 MSCI 그쪽 그 이머징에서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소규모 개방 경제, IT를 위주로 하는 수출 이제 위주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고 확실히 외국인들 시각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망할 것 같은 미국이 우리랑 예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이 높았고 뭐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받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한국이 어려워진다라고 외국인들 시각은 좀 그런 쪽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 대만이랑 중국은 그냥 하나로 뭉쳐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네, 인정하지 않네라고 뭐 말이 많지만 경제적인 이 유니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그냥 같은 언어를 써는 이런 형태의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쟁 국가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의 경제 단합체다라고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중국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시각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뭐 늘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구조이고 대만은 대기업보다는 보다 탄력적인 중소기업 형태니까 그런 점들이 좀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만하고 우리는 경제 구조는 달라요. 다른데 대만하고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양안 간의 경제협정을 맺어가지고 체제는 싸워도 경제는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하고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국 초기 개발 시기에 대만 자본이 들어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이 막 성장을 할 때 우리가 그 글로벌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가장 잘 만들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잘 만들지만 그러니까 대만이 완성품을 만들려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게 경제 구조가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4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하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이머징 마켓인데요. 이 국가들이 바로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지금 최근에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주식 시장의 성적이 그 선진국들보다 부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분석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집중 토크 기사는요. 원자재 가격 폭락과 신흥국 증시, 세계 경제 불길한 징조일까라는 제목의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줄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맞는 측면들도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뭐 구리라든가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창고에 쟁겨놓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운전 자금을 급한 자금들을 쓰곤 했었거든요. 근데 2011년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담보 자산이 없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막 찾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주식 시장이 또 한 1년 반 동안 강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담보 자산의 가격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었던 나머지 원자재 가격을 더 이제 그 헐값에 팔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들도 좀 분명히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중국과 원자재와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는 굉장히 좀 긴밀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FT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흑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 양이 한 1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저유가 덕분에 그 상쇄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겨서 524억
100억 달러의 흑자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 저유가 상황을 두고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원화의 지속적인 위협이 될 거고 또 내수 침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 저유가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엇갈린 시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각을 그 관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원자재 그 가격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은 분명히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수입하는 국가니까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싼 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수출 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이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이 중간재 또는 부품이라는 거는 사실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거의 경쟁력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일부 핸드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완성품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파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수출의 어떤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결국 한국의 어떤 그 수출 단가에 되게 부정적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수출 물량 자체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뭐 석유 제품이 저희 석유랑 석유 그 화학 제품이 전체 수출의 한 20% 차지를 하니까 뭐 걔네들 탓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석유 화학 제품이 빠지면서 디램 가격도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사이클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안 좋으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원주도 쓰지도 않은 자동차도 많이 안 쓰면서 핸드폰도 많이 안 쓰는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좀 하향 안정되어 있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수출 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한국 수출에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희가 수출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저희가 이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별로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단가와 한국 내수의 어떤 임금 상승의 어떤 제약 이런 두 가지 고리에서 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건 긍정적이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석유를 많이 수입했으니까는요. 중국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이제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들도 비용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들을 했었는데 지금 별로 그 원자재 하락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요인이 생각보다 안 나타나고요. 뭐 국제기구들에서 추정해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타날 것 같다고 자꾸 예언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는 지금 그건 뭐 비용이 싸지니까 써야지 이런 그게 아니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마지막 하면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오늘 소비할 필요가 없고 내일 소비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오늘 사야지 내일보다 싸게 산다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오늘 서둘러 뭔가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경기 지표들이 계속 안 좋은데 그리고 신흥국도 상황이 원자재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여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긴축하는 곳은 브라질 정도 뭐 거기는 할 수밖에 없고 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미국인데요. 결국 미국한테 너네가 하면은 달러 강해지면서 다 어려워지니까 좀 그런 거 고려하면서 하라라는 건데 미국도 확실히 FOMC도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신흥국이나 전 세계를 많이 의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그렇다고 뭐 이거 고려해서 그 통화 정책을 하라고 하면은 잘못하다가 계속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신 인사이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다 합쳐서 하여튼 마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외신 인사이드가 사실은 좀 프로그램 개편이 있어서 외신 인사이드가 좀 개편이 되게 돼서
현예슬 여신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예슬 여신한테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듣고 박수 쳐주고 끝을 내야죠. 네, 지난 1년 넘게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항상 그랬듯이 다음에는 채권 애널들의 수다 그리고 또 외신 인사이드도 새롭게 단장한 모습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